네, 개장 전에 핫한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 치솟고 있어갖고 불안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제는 또 1,370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환율이. 예. 1,400원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물론 1,400원이라는 레벨이 의미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마디 지수를 넘을 때마다 뭔가 공포감이나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환율이 이렇게 치솟으면 당연히 국내 증시에는 뭐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킹달러 공포 1,400원 시대가 오는 느낌입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오는 쪽으로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지금 13년 5개월 만에 1,370원대를 다시 이제 올라왔고요. 장중에 뭐 1,375원까지 올라갈 만큼 상당 부분 이제 강세가 지금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킹달러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뭐 다른 나라 환율에 비해서 뭐 달러가 원체 지금 강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일간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뭐 110을 이제 넘어설 만큼 뭐 어떻게 보면 2002년 이후에 지금 최고의 그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달러가 강세에 있던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유럽이 이제 경제가 그만큼 이제 둔화가 될 가능성이 이제 가장 크다라는 게 뭐 가장 큰 원인 아닌가 싶고요. 뭐 전일 뭐 유로화가 이제 0.988까지 이제 떨어질 만큼 뭐 유로화 약세, 그다음에 파운드화도 지금 뭐 24년 만에 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뭐 전체적으로 달러화에 대해서 다 약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뭐 개입할 여지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뭐 원화 하나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전 글로벌적 인 문제였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로 바뀌지 않는 이상 뭐 지금의 킹달러는 뭐 계속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1,400원까지 올라간다라는 건 아마 시간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일단 뭐 심리적으로는 1,400원대라는 뭐 큰 벽은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뭐 특별히 지금 뭐 1,400원대가 어떤 지지선을 뭐 저항선이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절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올해 보면 뭐 국내 이제 원화가 뭐 전 글로벌 주요 통화 중에서 한 8번 정도의 이제 절하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제일 큰 건 아니고요. 뭐 엔화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금 절하가 더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1,400원대 뭐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달러 환율을 코스피에 적용을 하면 지금 연중 거의 최저치 수준이라서 맞아요. 네.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나?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다시 자국으로 가지고 나갈 때 달러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 계속 마이너스가 커지니까 아마 더 팔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매력이.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삼성전자. 네. 예,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더욱 거세지지 않을까. 이게 최저치를 경신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저점을 만들지 외국인 달러 움직임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과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네. 일단 뭐 외국인이 지금 달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300원대 지금 30원대 넘어가면서부터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 정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절대 금액으로는 좀 낮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절대 금액으로 낮다라고 해서 과연 이 시점에 과연 매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또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뭐 지금 뭐 2분기 상반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뭐 성과 뭐 이런 거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게 좀 더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전부 다 조금 뭐 의구심을 아직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크게 뭐 세 가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경기 둔화 가능성에 의해서 뭐 하반기 이후 또 뭐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시황이 나쁠 것이다라는 게 뭐 가장 첫 번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3나노의 GAA 공정을 지금 뭐 론칭을 하긴 했지만 지금 뭐 제대로 대형 이제 거래처를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GAA 기술이 첨단 기술이라는 것 사실은 다 알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수요를 갖고 있고 안정성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야 소비자들 그러니까 최종 이제 수요처들한테 아직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투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뭐 계속 시황 관련된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향후에 실적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게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그 미국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요새 전 세계 자산 쇼핑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달러가 워낙 강하니까요. 네, 그렇죠. 유럽의 부동산을 사고 있고 한국의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2달 동안만 놓고 보면 원달러 환율 7월 이후에 8월까지 또 절하가 되면서,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 대비 절하되면서 환차 손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환차손보다는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하니까 전 세계 자산을 미국 투자자들이 다 걷어들이고 있어요. 뉴스만 보셔도 아시는 게 유럽 부동산 되게 엄청 걷어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뭐 반년 동안은 뭐 환차손은 발생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싼 가격에서 살만한 것들을 참 이게 미국은 그걸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긴축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자산이 터무니없이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점 대비 달러화 환산으로 하면은 30% 이상 빠졌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럴 때 이제 외국인들은 지분을 다 넘겨줬었거든요. 지금도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환율 때문에 판다 그거는 이제 약간 헤지펀드 스타일은 있을 수 있는데 미국 투자자들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 잘 버텨야 된다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강하게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보고 이렇게 원화의 자산 중에 싼 것들을 사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또 크게 수익을 보는 게 또 외국인일까봐 그것도 조금은 아쉽네요. 그럼 지금 오히려 이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계속 올라가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급이 안 좋아질 걱정을 하고 삼성전자를 우리도 팔자가 아니라 그렇죠. 그걸 외국인이 사겠죠. 그렇게 싸진 이제 삼성전자와 한국 주식을 외국인이 사서 결국에는 수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자라는 그런 발상으로 시장을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근데 이제 길게 봐야 돼요. 외국인들이 지금 미국 투자자하고 유럽 투자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외국인이라고 그렇죠. 한나의 그 HTS에 나오는 금액을 보시면 그게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몇 천만, 몇몇만 명인데 유럽 투자자는 지금 돈이 없어요. 유럽 투자자는 지금 자기들의 은행이 문제가 되면 돈을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를 미국의 외국인,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역발상으로 그런 시장을 좀 대응을. 길게 보셔야 되는 게 참 어렵죠. 그렇죠. 때문에 역발상이긴 하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쉽지는 않다라고 그렇죠. 보여지고요. 일단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금 달러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매수세를 한다라는 거 보면 달러가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가 좀 더 지금보다 강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1,4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그때 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원화가 강세가 되고 뭐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 추가적인 환차익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같이 지금 뭐 생각을 하면서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감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투자는 외로운 것이기 때문에 선택은 내 몫이죠. 네. 이맘때쯤이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나오면 살 때가 됐다는 건 분명히 우리 다 체감하고 있지만 또 용기 있게 사는지 아니면 또 투자 기간을 얼마나 삼을지에 대한 결정은 내 스스로 하는 투자는 외로운 겁니다. 자, 삼성전자와 환율 그리고 외국인 수급과 코스피 향방까지 살펴봤고요. 네. 종목별로 봤을 때 최근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군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 탄탄합니다. 그렇죠. 전기차 배터리, 플라스틱 재사용 활성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폐배터리와 폐기물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정부 정책의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폐기물이 지금 뭐 얘기가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원자재 수급난을 좀 완화해 보겠다라는 그 그렇죠. 측면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뭐 나왔던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폐 배터리 그다음에 폐 플라스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좀 얘기가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일단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될수록 뭐 배터리에 대한 사용량이 커지게 되고요. 배터리가 뭐 무한정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5년에서 최장 20년 내에
내에는 이걸 뭐 다시 사용이 이제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리사이클링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25년까지 뭐 22억 8천억 달러 정도로 지금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의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미리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물질 자체가 상당히 좀 인체에 이제 유해한 그런 이제 물질들이 많다 보니까 좀 폐기물 관리를 좀 빡빡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이거를 좀 풀어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아마 조금씩 좀 더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그러니까 고온으로 만들어 갖고 이걸 다시 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보통 저희가 이제 석유 원료를 쓰는 이제 나프타 형태로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형태로 해서 기존에는 이제 단순하게 이거를 뭐 분해를 한다라고 해도 그 단순 연료로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이거를 석유 원재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제를 이제 해제하겠다라는 게 어저께 발표냈던 거에 가장 큰 그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폐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썩지 않는 그런 문제를 뭐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제도다라고 보고요. 이쪽 관련적으로 이제 관련 있는 기업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기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아마 롯데케미칼 아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폐플라스틱에서 그 기존의 재활용 PET, 그러니까 페트병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파일럿 시설이긴 하지만 향후에 이거를 뭐 2030년까지 34만 톤 규모로 이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이제 폐플라스틱에서 뭐 나프타나 이런 뭐 페트병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이제 화학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석유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고요. 또 하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한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한화는 자체적으로 뭐 계열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한화 계열사 중에서 이제 한화 건설에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이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뭐 한국에너지기술원이 개발한 이제 기술을 이전받아서 지금 이제 그 관련된 산업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폐플라스틱에서 수소도 추출하고 아니면 나머지 성분으로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화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투자가에 앞서서 뭐 최근 들어 이제 한화가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죠. 뭐 방산이나 뭐 친환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뭐 지주회사라는 뭐 단점은 있긴 하지만 향후에 이런 계열사들이 잘 뭐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급하신 롯데케미칼은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하면 신용도에 부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 보셨습니까? 네. 그야말로 내리꽂는 칼날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 어떻게 이제 폐플라스틱 관련된 건 또 다른 그런 접근을 하셔야 되지 뭐 않을까 그, 싶고요. 예, 그렇게- 산업군 자체로는 좀 이제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롯데케미칼도 이제 다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기존에 뭐 케미칼 관련된 분야로만은 수익이 계속 뭐 나쁘게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뭐 2분기에 적자를 기록할 만큼 지금 실적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신사업을 구상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뭐 일진머티리얼즈가 지금 뭐 인수권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뭐 롯데케미칼 아까 롯데그룹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상당히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일진머티리얼즈가 단기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담감은 갈 수는 있겠지만 회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모멘텀 이런 시장 자체가 워낙 최근에 뭐 실적도 그렇고 외부에서는 자꾸 이 변동성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면 긴축 이런 부분들을 뚫어내려면 결국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더 부각받는 이런 폐 배터리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하다 보니까 바로 다음 뭐 질문이긴 한데 네. 이어서 얘기 좀 들어보면은 태조 이방원이라는 게 한 뭐 2달 정도는 핫했었던 것 핫하죠.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은 좀 뭐 차익 실현 때문인지 몰라도 변동성이 조금은 생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식의 얘기는 합니다. 차기 주도주는 변동성이 있기 전에 한번 시세를 줬다가 다 같이 한번 좀 뭐랄까요 빠졌고 그렇죠. 조정해봐야죠. 예, 또. 빠지고 나서 다시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추석 이후에도 이게 다시 이제 치고 나갈지 아니면 이제 태조 이방원은 한때 잠깐의 흐름으로 끝날지 네. 이게 좀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또 금요일부터 쉬는 날이 연장이 되다 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추석 앞두면 대부분 이제 시장이 쉬었죠. 뭐 지금까지 특히 이제 오늘까지 이제 매도를 하셔야 이제 추석 전날 이제 그렇죠. 인출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조금 매도세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이제 연휴 때 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아마 주식 없이 넘어가실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태조 이방원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시세들이 많이 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났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이제 시장 내에서 뭐 현금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 뭐 주도주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장 내에서 한번 출렁거림이 있은 다음에 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관심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은 장기적으로는 뭐 괜찮은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주도주로서의 모멘텀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조정은 당분간 뭐 그동안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조정은 뭐 불가피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증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태조 이방원 관련 종목들도 다 조정을 받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태조 이방원 내에서 이제 좀 선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뭐 태조 이방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상대적으로 이제 태다 조 이까지는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일단 태 같은 경우는 뭐 신재생 분야에 대한 에너지 관련된 분야는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IRA 법안도 있고 국내에 이제 뭐 10차 전력 수급 계획 내용을 본다라고 해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력 수급 관련돼서 뭐 원전을 키우겠다라는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7% 정도 되거든요. 국내 전력 비중 중에 이걸 21%까지 늘린다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3배 이상 지금보다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뭐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풍력 관련된 관련주, 특히 대표주 중심으로는 여전히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소재 관련된 기업, 그다음에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 이후에 아마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조선 같은 경우도 뭐 올해보다는 아마 조정을 받고 하면 뭐 4분기 이후에 아니면 내년 정도에 아마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어느 정도의 시세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 수출이 지금 뭐 가시화되는 시점이 아니고 일단 얘기만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질지에 대한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주위에서 보실 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자포리자 원전입니다. 지금 계속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원전 관련주들은 일단은 다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전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앵커님도 네. 투자 전략팀에서 이 정도 시점이면 내년을 대비한 또 탑픽 종목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벌써부터 네, 좀 고민은 하죠. 나오죠. 네. 네. 가장 최근에 이슈나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 나오는 게 자동차 쪽이에요. 자동차 쪽은 아시는 것처럼 작년 중반부터 올해까지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그렇죠. 뭐 반도체 수급도 힘들었다가 이제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더 사실 타격을 많이 받은 게 자동차였는데 그나마 반도체 수급이 조금 풀려나가고 있고 미국 내에서의 이슈가 IRA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오히려 이게 우리 국내의 기업들로 하여금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어떤 기폭제가 됐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지금 밸류에이션도 싸지만 사실 자동차 하면 수출은 다 미국이 더 많습니다. 중국 비중은 상당히 네, 낮거든요. 그렇죠. 거의 없죠. 그래서 자동차 쪽, 자동차 부품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더불어서 자동차가 간다고 하니까 또 같이 가는 게 있죠. 이 2차 전지 쪽. 그래서 전기차, 2차 전지도 사실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 쪽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주도주들, 태조 이방원 내에서도 아마 내년에 주도주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조선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이제 괜찮게 보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그렇죠. 쪽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만약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그리고 매출이 늘어난 쪽이라면 이만한 게 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렇군요. 현대차가 드디어 20만 원, 마의 20만 원 선을 터치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드디어 많이들 물리신 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혹은 드디어 수익권으로 진입하는 그런 가격대가 왔는데 네. 일단 뭐 그 현대차 같은, 그러니까 미국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해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양세를 띈다, 약세를 이제 원화가 이제 약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환차익이 더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혹시 또 더 첨언할 말씀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항상 그렇게 시장에서 한때 이제 테마가 돌고 나서 저희가 이제 9월 들어오면서부터는 태조 이방원 하면 이제는 옥석 가리기 조금 더 주도주가 슬림화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너무 빠르고 실적 시즌에 앞서서 좀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겠냐 했는데 9월 1일부터 상당한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저는 이쪽에서도 이 전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개별 종목별로 아마 이 10월 달부터는 실적이 나오면서 그리고 아니면 오히려 정책이 나오면서 다시 좀 군불이 다시 짚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조금은 올라오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여기서 추가되는 관심, 자동차 섹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분석,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